저는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은 들어보지도 못한 사건이었습니다. 나무 위 기획글을 읽고 나서 미사일의 공격을 받고도 무사히 희생자 없이 동체 착륙을 성공한 것을 보고 다행이었다고 생각을 했고 한편의 항공사고 영화와 같다고 느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생각으로 길지만 끝까지 시청하여 보세요. 대한항공 902편 격추 사건은 1978년 4월 20일 8일을 출발하여 알래스카 앵커리지를 경유한 뒤 서울로 도착할 예정이었던 대한항공 902편 보잉 707 여객기가 항법상의 실수로 앵커리지 대신 소련 영공을 침범해 카렐리아 자치공화국 상공에서 격추당한 뒤 불시착한 사건이다. 이 사고로 탑승 인원 109명 중 2명이 사망하였고 나머지 승객들은 조사를 마친 후 별일 없이 핀란드 헬싱키를 통해 귀국했다. 소련은 10만 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하였으나 한국 정부는 지불하지 않았다. 이 사건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보잉 707의 항법 장치에 있었다. 관성 항법 장치가 민항기에 본격적으로 장착되기 시작한 것은 보잉 747부터이며 그 이전에 민항기에 장착된 항법 장치는 대부분 로렌이라 불리는 구식이었다. 로렌은 지상의 기지국에서 일정한 전파를 발신하여 그 전파의 방향을 추적하여 삼각 측량으로 그 위치를 추적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만약 지상의 기지국이 활동을 중단한다거나 고장이 날 경우 인근 지역을 지나가는 배나 항공기는 그 정보를 입수하여 다른 적절한 방법을 강구해야 했다. 문제는 그 시절에는 GPS도 없고 관성항법 장치도 대중화가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다. 그리고 보잉 707에는 관성항법 장치가 장착되지 않았다. 결국 로렌이 작동하지 않을 경우 707기의 경우 나침반과 태양의 방위만으로 현재 이동 방향을 파악해야 하고 만약 나침반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방향을 잃는 건 순식간의 일이다. 특히 극지방의 경우 편각이 매우 크기 때문에 지금 북쪽을 향하고 있는지 남쪽을 향하고 있는지 혼동하기 쉽다. 그리고 자북극은 이 항로 부근에 위치하고 있다. 당시 비행편이 날아가는 시간대는 저녁에 출발하여 낮에 도착하는 일정인지라 분명 햇빛이 밝아오는 쪽이 미주와 앵커리지 쪽이고 어두운 쪽이 원래 항로와 정반대편, 그러니까 그린란드와 러시아 쪽이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었는데도 항법사는 실수를 했다. 이 실수로 K1902편은 원래 가야 하는 앵커리지 방향이 아닌 엉뚱한 무르만스크 방면으로 향하게 된다. 소련 방공군은 과감히 격추시켰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이유가 더 있었다. 당시 미국 공군은 다양한 정찰기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RC-135이다. C-135의 동체를 활용하여 멀리서 보면 민항기처럼 보이게 위장하고 실제로는 정찰 센서를 잔뜩 붙여서 내놓은 이 항공기는 다양한 임무에 활용되었는데 전자전 정보 수집이나 핵실험 물질 탐지 혹은 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실험 정찰 등에 투입이 되었다. 비행 경로 인근 아래에 있던 무르만스크시에는 당시 소련 해군 기지가 있었다. 2차 대전 때에도 수송선단이 오갔던 곳이고 냉전 때에도 미사일 장착 잠수함이나 미사일 구축함이 있었던 주요 전략적 요충지로서 하필 902편이 이곳 근방 상공을 지나는 바람에 군사 보안 문제로 격추 또는 강제 착륙 등 무력 사용을 실시할 수밖에는 없었던 것도 있다. 안 그러면 자기네 비밀 군사시설 위치나 입출항하는 주요 SLBM 장착 잠수함들의 모습이 다 찍혀서 서방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잘못된 항로로 날아가던 중 대한항공 902편은 노르웨이 방공망 일부를 지났다. 그리고 그 부근은 미군 전진기지 및 나토군의 대소련 방공 감시망이 있었다. 시간이 흐른 뒤 1993년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 의하면 김창규 기장은 나토 방공망 주파수로 전진기지와 두 차례 무전 타진을 했지만 노르웨이 기지에서 왜인지 모르지만 계속 진행하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이렇게 대한항공 902편은 회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놓쳐버리고 만다. 해당 침입 지역은 방공기지가 밀집된 소련 해군 북방함대의 모항인 무르만스크 상공이었고 소련 방공군은 20시 54분에 레이더로 영공 400km 밖에서 자신들을 향해 전속력으로 날아오는 대형 항공기를 발견한다. 소련 방공군은
이 미확인 기체에 25분간 무전으로 접촉을 시도했으나 별다른 반응 없이 그대로 영공을 넘어오자 21시 11분에 Su-15 요격기를 긴급 발진시켰다. 소련의 발표에 따르면 431방 공군의 아프리칸다 군공항에서 긴급 발진한 알렉산드르 보소프 대위의 Su-15TM이 영공 침범 5분 만에 대한항공 902편 조종석에 가까이 접근하여 기체를 좌우로 롤링하는 등 따라오라는 신호를 보냈으나 902편은 이를 무시하고 핀란드 쪽으로 급격히 기술을 선회해 달아나려 했다. 이를 보고받은 20일 방공군의 지휘관 블라디미르 차르코프는 곧바로 10항공군의 블라디미르 드미트리예프 장군에게 허가를 받은 뒤 격추를 명령했고 보소프는 민항개임을 주장하며 몇 분간 격추를 거부하다가 결국 21시 41분의 명령에 따라 미사일을 발사한다. 대한항공 902편 기장의 증언에 따르면 그는 보소프의 Su-15TM을 발견하고 기체 외부의 항법 등을 모두 켜고 속도를 줄여서 지시를 따르겠다는 신호를 보냈고 국제 공용 비상주파수 121.5MHz로 계속 접촉을 시도했으나 Su-15TM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다가 갑자기 미사일을 발사했다. 나중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Su-15TM에는 UHF-300에서 3000MHz 대역 무전기만 설치되어 있어서 해당 주파수를 수신하지 못했을 것이다. 거기에다 보소프는 영어를 못했기에 수신했더라도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을지는 의문이다. 당시 승객의 말에 의하면 소련 전투기가 나타나 902편의 오른쪽에 바짝 붙어 항공기를 훑어보듯이 기수부터 후미까지 오가며 비행하기 시작했고 바로 항공기 외부의 등이 전부 켜졌다. 그 근처에 앉았던 프랑스 승객 장샤를 포리는 승객들이 소련 전투기의 출현을 무서워하지 않았고 다들 밝은 달빛 아래에서 소련 전투기를 구경하고 사진 찍고 있었다고 증언했다. 보소프도 여객기 창문의 커튼들이 열리고 불이 켜진 객실 안에 사람들이 자신을 구경하며 손을 흔들고 사진을 찍었다고 증언했다. 하지만 Su-15TM이 곧 시야에서 사라지더니 폭발이 있었고 시오자키 세이코의 내좌석 뒤 왼쪽 동체에 멜론 크기의 구멍이 생겼다. 당시 인접부대의 지휘관이었던 5방공군 예부게니 그로보프스키 대령이나 10항공군 블라디미르 드미트리예프 장군 등의 증언에 따르면 대한항공 902편을 레이더로 발견한 순간부터 인접부대 지휘관들 간에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해 즉각 가루로 만들어버려야 한다는 격렬한 논쟁이 있었는데 결국 규정대로 요격기를 접근시켜 착륙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진행했다고 한다. 그 결과 탄두의 작양량이 적은 공대공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대한항공 902편이 큰 피해를 보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었다. 보소프가 발사한 R-60 임페리얼 주정 미사일은 첫 발은 빗나갔으나 두 번째 발이 왼쪽 날개 끝을 맞춰 4m가량이 떨어져 나가고 파편에 의해 동체에 구멍이 다수 생겼다. 이때 미사일 파편에 머리를 맞은 한국인 승객은 현장에서 사망했고 어깨와 오른팔에 중상을 입은 일본인 승객 스가노 요시타카 30일은 불시착 후 소련군의 구조 중에 과다 출혈로 사망한다. 이외에 그의 형수가노 야수오 33과 처남 후쿠이 타카마사 25 등 13명이 부상을 당했다. 피격 직후 동체에 생긴 구멍으로 인해 객실 감압 경보가 뜨자 기장은 즉시 기술을 내리고 분당 5,500피트로 급강하하여 고도를 35,000피트에서 3,500피트로 낮췄다. 이때 소련군의 항공 레이더에서도 사라지고 구름을 뚫고 강화하면서 보소프의 시야에서도 사라진다. 그는 대한항공 902편이 추락한 것으로 생각했으나 지상에 아무런 화재나 충돌 흔적이 없어 어떻게 됐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5분이 넘는 급강하 동안 승객들도 추락 중이고 곧 죽는 것으로 생각했다. 이 시점에서 교대를 위해 265 방공군의 아프리칸다 기지에서 유리 노보질로프, 아나톨리 케레포프, 세르게이 슬로보드치코프, 알렉산드르 겐베르그가 탄 4대의 Su-15TM이 발진했다. 이때 미사일에 떨어져 나간 칼 902의 왼쪽 날개 파편이 레이더에 잡히자 차르코프는 크루즈 미사일이나 버려진 스파이 장비로 판단했고 세르게이 슬로보드치코프가 R-98MR 레이더 추정 미사일을 발사해 공중에서 파괴했다.
22시 45분 아나톨리 케레포프 대위의 Su-15Tm이 2600피트 고도에서 저속으로 날고 있는 대한항공 902편을 발견했고 12분 후에는 알렉산드르 겐베르그 소령의 Su-15Tm도 따라붙었다. 이들은 대한항공 902편을 아프리칸다 군공항으로 유도하던 중 얼어붙은 코르피아르비 호수를 발견하고 강제 착륙시켰다. 케레포프의 증언에 따르면 미사일 피격 후 약 1시간 20분간 유도해 가다가 얼어붙은 호수 등 착륙할 만한 지형을 발견하고 대한항공 902편의 날개를 자신이 탑승한 Su-15Tm의 날개로 계속 눌러서 착륙하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김창규 기장과 이근식 관제사의 증언에 따르면 처음에는 큰 도로에 착륙하려 했으나 기차가 나타나 급히 기술을 올렸고 눈 쌓인 긴 얼음 호수를 발견하고 착륙을 시도했다고 한다. 그리고 김창규 기장은 모든 악조건을 뚫고 비상 착륙에 성공한다. 승객을 가득 태워 무거운 대형 여객기로 미사일에 맞아 한쪽 날개 끝이 잘린 상태에서 마찰력이 거의 없는 얼음 호수 위에 그것도 무려 야간에 비상 착륙을 시도하여 부상자 하나 없이 성공한 것은 기적과도 같은 일인데 이는 순전히 김창규 기장의 뛰어난 조종 실력 덕분이었다. 역대 전 세계 민항기 추락 사고 중에서 인명피해 없이 불시착에 성공한 극히 드문 케이스다. 소련군도 민항기 조종사의 환상적인 기동에 대해 특기할 만한 사례로 분석했다고 한다. 소련 측은 김창규 기장이 대한항공 입사 전에 공군 파일럿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알았다고 한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 당시 소련 측이었던 국가의 매체 기사나 당시 인물들의 인터뷰에는 그가 베트남전에도 참전해 소련 전투기들과 싸웠다는 표현이 등장하는 등 군 조종사 경력을 가지고 김창규 기장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지만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 공군은 수송기인 스요사-D로 후방 수송을 담당한 은마부대에만 참전했으며 그가 은마부대로 파견되었는지 여부 역시 확인이 불가능하다. 또한 공군 파일럿이 전역 후 민항기 조종사로 취업하는 것은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든 너무나 일반적인 일이므로 그가 공군 파일럿이었다는 점을 문제 삼는 것은 설득력이 없었다. 고정 타겟이나 다름없는 대형 민항기에 발사된 두 발의 미사일이 아예 빗나가거나 날개 끝에만 맞아 계속 비행이 가능했던 점 등 운이 굉장히 좋았을 뿐더러 소련 방공군 측에서 지대공 미사일을 발사하지 않아 대부분이 살아남을 수 있었다. 또한 Su-15가 탑재 폭약량이 적은 R-60을 쏘았다는 것도 상황이 잘 따라준 것이다. R-60의 10배 이상의 폭약을 탑재하는 R-98을 처음부터 쏘았다면 같은 곳에서 폭발했더라도 날개 끝이 조금 잘리는 게 아니라 날개가 반쯤 잘리고 객실 피해도 훨씬 컸을 것이다. 비상 착륙 후 승객들은 불빛 하나 없는 얼어붙은 호수 위에 착륙한 불 꺼진 비행기 안에서 2시간 동안 떨며 앉아 있었으며 이후 군인들이 나타나자 미군인가 하다가 소련군인 것을 알고는 공포에 빠졌다고 한다. 다행히 소련군은 승객들을 최선을 다해 잘 대해주었는데 민항기를 격추시켜 민간인들을 대량으로 죽이는 대형 사고를 낼 뻔했으니 이를 더 키우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 비행기에 올라 승객들의 여권을 거둔 뒤 세대의 대형 헬리콥터를 동원해 캠이라는 지역의 군사도시로 부상자, 여자, 아이들부터 이동시켰고 따뜻한 장교 클럽에 남녀로 나누어 재우고 잘 먹였다. 승객의 대부분인 한국인과 일본인들을 위해 쌀을 구해다 밥을 지어주었고 유럽인 승객들에겐 햄버거 패티와 국물, 삶은 감자가 제공되었다. 영유아를 동반한 가족 승객들 한국인 11명은 근처에 그나마 시설이 좋은 군병원의 병실을 제공받았는데 당시 그들을 담당했던 의사 루드밀라 미니나에 따르면 그들은 쌀밥 외에는 주는 음식을 모두 거절하고 직접 요리를 하려 했으며 레닌그라드에서 온 당간부들이 이들이 요구하는 것은 뭐든 구해주라고 하여 고생했다고 한다. 이렇게 첫날 밤이 지나고 둘째 날에는 승무원과 승객들이 KGB에게 조사를 받았다. 조종사를 제외한 탑승자들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수준이었다. 김창규 기장의 신문에 배석했던 오방공군의 블라디미르 폴리오친 대령은 김창규 기장은 자신은 소련 국경을 넘는 줄 몰랐으며 전투기가 접근해
동체의 붉은 별을 보여줄 때 알았다고 대답했으나 KGB는 받아들이지 않고 신문과 진술서 작성을 회 이상 반복했다고 증언했다. 최종적으로는 민항기에 첩보 설비를 설치해 승객의 목숨을 담보로 정보 공작을 벌이려 했으며 소련 방공군이 빠른 긴급 발진과 미사일 공격을 통해 정보 공작을 성공적으로 차단했다는 결론의 보고서가 작성되었다. 폴리오친 대령에 따르면 KGB의 항공기 수색에서 대한항공 902편 조종석 아래에 숨겨진 강력한 무전 설비가 발견됐고 권총이 포함된 파일럿 생존 키트가 발견됐다고 한다. 그는 착륙 후 소련군이 접근할 때까지의 빈 시간에 정찰 장비는 숲에 버리고 정찰한 정보를 모두 무선으로 송신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당시 SU-15TM을 긴급 발진시켰던 265 항공연대에서 참모장이었던 발레리 볼리닉은 자살 시도가 아닌 이상 그런 식의 정찰을 할 이유가 없고 민간인 승기까지 가득 태우고 그럴 이유는 더더욱 없다고 이를 부정하고 정찰 장비 같은 것은 발견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인근 57 항공연대의 지휘관이었던 비탈리 다이모프도 발견됐다는 무전 장비는 아마 백업용 통신 장비였을 것이라고 말하고 승객을 태우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북극 근처에서 측정 장치가 오류를 일으켜 오토파일럿이 오작동했다 생각한다고 증언했다. 종합해볼 때 KGB의 보고서는 민항기에 미사일을 발사한 일에 대한 명분을 만들고 체제 경쟁에서 이용하기 위해 적당히 만들어낸 주장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 승객들은 스파이 혐의가 없다고 판단되어 모두 돌려보내진다. 당시 대한민국과 소련 사이에는 국교가 수립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이 중재했고 승객들과 객실 승무원들은 페남의 보잉 727에 타고 우선 중립국인 핀란드의 수도 헬싱키로 이동한 후 대한항공이 헬싱키로 보낸 또 다른 707에 타고 김포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창규 기장과 이근식 항법사는 추가 조사를 받은 후 역시 핀란드를 통해 귀국할 수 있었다. 참고로 이때 헬싱키로 투입된 비행기는 9년 후 대한항공 갈 858편 폭파 사건 1987년 11월 29일 새벽의 희생양이 된다. 하지만 707 기체는 반환받지 못했으며 러시아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소련은 이 기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자신들의 여객기를 개량하는 데 활용했다고 한다. 이 러시아 언론은 음모론을 제기하며 김창규 기장이 사실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기사는 2008년 기사이고 김창규 기장은 2009년 3월 4일 미국에서 세상을 떠난다. 그러나 5년 뒤 대한항공 007편 격추 사건이 1983년 9월 1일에 미 합중국 뉴욕시 존 F. 케네디 국제공항을 출발, 앵커리지를 경유해서 김포국제공항으로 오던 대한항공 소속의 007편 여객기가 비행 중 소비에트 연방의 영공에서 소비에트 연방 공군 소속의 수-25 전투기의 공격을 받아 사할린 서쪽에 추락하여 탑승자 269명 전원이 숨진 불행한 사건을 준비하다가 902편 격추 사건을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시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